안녕하세요. 경제재민축 이유한입니다.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드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단시간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오늘 경제재민축에서는 자문을 구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전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고 국내 최초 출범한 한국 ESG 학회 조명래 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021년 국내 최초로 한국 ESG 학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여러 기업들에서 ESG 학회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ESG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지금 ESG 평가라든가 공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제도가 제대로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좀 보완이 필요하죠. 네. 이를테면 이론적 기초라든가 정책의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또 이런 그 실무 분야에 좀 노하우를 우리가 제시해주기 위해서 그런 학회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회에는 지금 교수님들하고 기업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야말로 사회 각 분야에서 참여하고 다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전직 공무원도 있고 예, 예. 또 회계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예. 기업 임원들도 있고 특히 그 전직 고위 공직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ESG를 크게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네. 제가 알기로 이 회장님께서 제18대 환경부 장관이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최근에는 경기도 기후대응 산업재난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이슈에 지금 중심에 계시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지금 핵심적인 어떤 이슈죠.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장관을 그만두면서 본래부터 제가 시민운동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특히 제가 이제 다루었던 기후변화라든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녹색 사회 전환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려고 고민 중이고요. 역시 이제 제가 또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주로 강의라든가 특강이라든가 글쓰기 발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았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ESG 학회 하면요.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지만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 탄소 중립, 탄소 제로만 많이 느끼시는데 네. 어떻습니까? 탄소 중립하고 예.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ESG는 이제 영어로 이제 environmental, 예. 그다음에 social, 그다음에 명사로서 governance. governance. 예.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이제 영어에 머리 끝자를 따서 이제 ESG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 영어가 의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그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시대에 뭐를 더 신경 써야 되느냐. 기업 오너들이 생활해 보니까 환경 문제도 심각하고 사회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예. 그거는 이제 기업 밖의 사회 문제도 있지만 기업 내에 성평등이라든가 이런 또 사회적 문제도 있고 또 그런 걸 잘하기 위한 기업의 이 경영 구조를 어떻게 또 개선할 것인가. ESG는 그 E와 S는 명사가 아닙니다. 형사입니다. 형사하고 그 뒤에 정확하게는 영어로 이슈라는 쟁점이라는 사실 그 의미가 붙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환경적인 쟁점, 사회적인 쟁점, 인바이러멘탈 이렇게. 예. 그다음에 관리의 쟁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서 재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영역에서도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건가라는 그 고민에서 나왔던 것이죠. 사실은 역사는 거슬러 가게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그렇죠. 책임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지난 한 2, 3년간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기후재앙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면서 각국 정부들이 엄청난 여러 가지 대응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죠. 그렇죠. 예. 이를테면 2100년까지 우리가 지구상에서 적정한 온도 속에 살기 위해서는 산업화 시기에 비해서 최대한 2.0도 의 상승을 허용하거나
가능하다면 1.5도 이내 상승을 허용해야 그래야 우리가 지금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정말 이제 뭐 기후재앙 등등이 들이닥쳐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바로 탄소 중립이 나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지구 온난화를 가져온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온실가스인데 온실가스 12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탄소입니다. 탄소가 대개 온실가스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만은 앞으로는 줄여야 되고 또 배출하는 탄소는 가능하다면 없애야 된다. 그럼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중립이라 부르는데 그게 유엔 기관에서 이제 그걸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EU라든가 미국 같은 데서는 이걸 집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막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를테면 뭐 탄소세 같은 거. 이것들은 기업들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됩니다. 지난 2, 3년간 특히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194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여러 가지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제도를 내놓겠다 하면서 기업 쪽에서도 이건 그냥 지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특히 이를테면 레드록 같은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에서 그 투자자들이라든가 뭐 주주들한테 앞으로 이제 뭐 지속 가능한 발전, 탄소 중립이 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 하니까 기업들이 이제 완전히 거기에 주목을 하게 되고요. 그게 불과 2, 3년 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과 ESG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좀 먼 친척 같은데도 알고 상당히 가까운 또 친척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우리가 2050 탄소 제로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법이 지금 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기업들한테 엄청난 압박이 올 텐데.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정부 있을 때 뭐 크게 이제 두 가지 기후 변화 관련된 정책 결정을 해서 우리 정부의 현 정부의 간판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린 뉴딜이고 또 하나가 탄소 중립 정책인데 그게 이제 2020년 10월 정말 그 전에 제가 그 정부 있으면서도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고 저한테 조언하거나 하자고 제안하신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안팎으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제 혼자 뭐 속된 말로 맨땅 헤엄치듯이 했는데 어쨌든 정부 내에서 그게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그 대통령께서 선언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신 이제 탄소 중립 그 점찍고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법이 이제 마련됐죠. 그 법에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들, 제도들이 규정되어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녹색 성장을 하는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이제 마련된 건데 이 법으로서 모든 것이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걸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재개정이 함께 따라가야 그야말로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뭔가 제대로 된 틀 속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저도 회장님 말씀 드리는 게 생각이 납니다만 우리 녹색 성장, 환경 문제는 그 이명박 정부 때도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토건 정부라고 했었는데도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좀 관심이 줄어들었다가 이제 반짝 이제 힘을 받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정되었던 그 탄소 중립 점찍고 녹색 성장 기본법의 녹색 성장은 우리 이명박 정부 때의 녹색 성장의 용어를 차용한 겁니다. 국회에서 그 법이 제정될 때 특히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활동하셨던 이런 분들이 좀 개선을 해야 된다 해서 반영을 했던 거고요.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게 오다가 조금 단절이 됐죠. 단절이 됐던 주된 까닭은 아마 사실 그 정책 방향이라든가 정책 의제라든가 이런 건 뭐 녹색 성장이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선도적이고 특히 녹색 성장 개념은 유엔이 주장하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상당히 그 선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의 어떤 의제였습니다만 실제 이제 과제할 때는
좀 그거가 먼 과제를 많이 다뤘죠. 이를테면 그 녹색 성장 관련 예산의 한 40% 이상이 논란이 많이 되었던 4대강 임대만이 이제 그것도 물론 이제 녹색 성장 환경을 이용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좀 뜻을 가졌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이 녹색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녹색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경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신산업을 일으키고 생태계를 다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나아가 환경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이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책 기초들이라든가 제도 기초들은 좀 있습니다만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이게 4대강 사업가 이게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 해석이 이제 좀 분분하다 보니까 힘을 못 받은 것이죠. 예. 그래서 한편에서는 또 그걸 대신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녹색 성장보다는 더 앞서 나왔던 개념이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인데 그걸 또 앞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또 정치적 역학관계도 있었고 뭐 그런 시간들 때문에 당분간 한동안 조금 이제 침체돼 있었다고 볼 수 있었죠. 회장님 활동도 봅니다. 하시는 모양이던데 이번에 대선 때도 이런 논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탄소 중립 문제를 우리가 논의가 안 된다는 게 별로 얘기가 없잖아요. 뭐 부분적으로 논의되는데 여전히 뭐 이렇게 메인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네, 이렇게 어느 때보다 ESG랑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한편으로는 좀 너무 늦게 관심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ESG가 저는 뭐 크게 늦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우선 이게 무슨 전문가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라든가 정부가 이렇게 앞장서서 뭐 탄소 중립이 중요하고 뭐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라기보다는 실제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 그다음에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이 그걸 깨닫고 제품 하나하나 만들 때, 공정을 운영할 때, 또 연료라든가 원료를 쓸 때 이게 이제는 탄소 중립이 되지 않으면 탄소 배출이 최소화되고 또 배출이 되더라도 줄이고 또 그런 방식의 예컨대 자원의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이 되고 또 소비가 되어서 기업이 또 이윤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기업이 스스로 혹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이게 삼심을 내다보는 사업에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 정말 다양스럽게도 뭐 세계적인 어떤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 펌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주력 기업 아주 뭐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이 아주 능동적으로 ESG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늦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제대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회장님, 우리나라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당장 바꾸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누군가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도와드려야 될 텐데 우리 정부는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뭐 기대에 비해서는 늘 부족하죠. 부족한데 이거는 이제 누가 어쨌든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야 되죠. 정부는 장기적인 정책의 어떤 디자인을 해주고 또 그걸 우리 이제 정책의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워낙에 이를테면 탄소 중립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온실가스 배출의 한 36%가 이제 산업 부분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공장에서 우리나라의 이 제조업의 이른바 고탄소 하석연료 의존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컨대 뭐 철강이라든가 석유라든가 뭐 이런 주요 우리나라 주력 그 산업들의 탈탄소화 내지는 저탄소화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진짜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최근에 그 어느 민간 연구소에서 나온 용역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지금 5대 앞서가는 그 기업들의 경우인데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라든가 2030년 되면
매출액 한 30조 정도 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 수익률로는 한 24%. 예. 그 비용이 기후의 피해 비용하고 그다음에 매출 감소입니다. 뭐 탄소 규제라든가 이런 등등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소비자들에게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또 생산 과정 자체에서 빨리빨리 하지 않음으로써 초기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막 체감이 되는 거예요. 체감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에 쓰는 제가 이제 정부에 있을 때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탈탄소 미래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산업 부분에서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 쓸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그렇죠. 또 탄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공정이라든가 뭐 또 포집에서 또 재활용하는 방법이라 이게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이 아직까지 별로 없습니다. 그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연구 개발해가지고 실용화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양스럽게도 10대 탈탄소 미래 기술 뭐 이런 것을 정해서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이제 할 텐데 이제 그 과정에서 기업들도 스스로가 적정 기술을 어디서부터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고 어느 부분에서 탄소를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업 스스로가 또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우리 ESG가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이런 것을 평가는 기업 하나만 딱 보지 않습니다. 기업의 앞뒤를 다 보는 거죠. 이른바 가치사슬 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그렇죠. 기업들이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야 처음부터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이제 감량을 할 때 지금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이 처음부터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생산의 첫 단계부터 그야말로 탄소 중립이 될 수 있는 원료라든가 연료로 써야 되죠. 뭐 그런 것들이 기술 문제일 수도 있고 가격 문제일 수도 있고 한데 기업이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저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연장해서 말씀 더 드린다면 이를테면 뭐 탈탄소 미래기술 지원 연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ESG도 저는 ESG 기능원 같은 걸 만들어서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하고 기업 내지는 뭐 민간하고 같이 조인트해서 하는 그런 중간 기구들 조직을 많이 만들어서 기업이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탈탄소라든가 ESG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ESG는 지금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될까요? ESG는 흔히들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제 그동안은 주로 기업이라는 것은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른바 영리 영역이고 비영리 영역이 있는데 주로 영리 영역을 중심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데 이제는 리스크가 비용이 또 편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다뤄왔던 비영리 영역, 비재무적 영역에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품에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또 기업의 환경 이미지가 안 좋으면 소비자들이 그걸 사지도 않아요. 또 그리고 이제 뭐 탄소세 같은 그런 과세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 또 비용이 발생되고 등등의 이유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또 규제가 심하죠. 앞으로 탄소 중립은 아마 할당제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걸 가장 앞서서 주창하는 기업들을 보면 대개 그 금융 부분의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투자를 하는 거기서부터 ESG의 요구들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드록의 핑클베리 같은 그런 그 자산 운용사가 다루는 자산의 규모가요. 우리 국민연금의 한 16배 정도 됩니다. 한 9,500조. 그러니까 1경 정도 된 그만큼 적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앞으로 ESG 하지 않는 그런 기업에 대해 투자하지 않겠다 하니까 기업들이 안 할 수 없는 그 투자사가 그렇게 하는 까닭은
이미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이제 신호를 주는 건데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비용이 그 이후 더 크게 발생한다라는 것을 간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이 대기업들이 다 지금 따라갑니다. 회장님 한 가지 민감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그 탄소 중립 관련 아이템을 분류하면서 원자력을 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합화나 미국 같은 데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 아직도 유럽에서 결정은 안 됐고요. 그건 이른바 이제 그린 탁소노미인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부가 환경부가 합니다. 환경산업 이제 분류를 해서 환경산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 환경 관련 정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이제 받게 되죠. 그 때문에 중요한 건데 은행에서 뭐 돈을 빌리거나 이럴 때도 혜택을 이제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 정부는 이제 제가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마무리할 때 됐습니다. 마무리됐는데 유럽은 어쨌든 그린 탁소노미를 발표하면서 아직까지 정식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원전을 그린 녹색 산업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여전히 해석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거는 뭐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논쟁인데 뭐 필요한 논쟁이기도 하고 저는 불필요하게 그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버리면 우리가 진짜 다뤄야 할 것, 해야 될 것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원전이 친환경적이냐 아니냐라는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환경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봐야 되고요. 원전을 어느 만큼 남기냐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뭐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대개 기존에 있는 원전을 그대로 다 그냥 두는 것으로 이렇게 전제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정부 있을 때는 한 25%까지 전체 발전량에. 근데 이번 탄소 중립을 발표하면서 한 15%인가 좀 줄었을 겁니다. 근데 세계 평균이 10%입니다. 평균이 10%인데 여전히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고요. 그 상태가 저는 뭐 계속 될 것으로 보고요. 이게 과학기술의 영역의 문제도 있고 정치의 영역에도 문제가 있어서 뭐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여의치 않는데 어쨌든 좀 길게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과 꼭 이루시고 싶으신 목표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탄소 중립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여생 동안은 남아있는 어떤 삶의 기간 동안은 어쨌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제가 끝까지 제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이제 그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실험 방법의 하나가 ESG입니다. ESG가 한국의 어떤 그런 규범으로서 자리 잡고 저는 한국형 ESG를 반드시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그런 일 좀 하고 싶고 또 그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라든가 소비자들이라든가 뭐 ESG를 이렇게 서비스해주기 위한 이 서비스 어떤 전달 체계 이것을 제가 ESG 진흥원이라 부르는데 뭐 그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 실현에 모든 참여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경세지민촉에서는 한국 ESG학회 조명래 회장님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